김일성이가 68년도, 72년도에 내린 교시가 있습니다. 68년도에, 그러니까 즉 달리 말해서 정치법 수용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한 2년 정도 되었을 텐데 아직은 북한 사회에 그렇게 체계화되었다 할까,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점일 겁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던 수용인 2,000명 정도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경비를 쓰게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복을 입고 외곽을 경비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할 권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집니다. 김만순이라는 그 청년이 군 복무를 22호 수용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젊으니까 경비 쓰다 보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총으로 멧돼지를 사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비를 쓰는 그 근처에서 주로 일을 하는 최시성을 가진 젊은 여성 그 수용인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북한 표현을 하면 부화락하고 우리식으로 친다하면 사랑을 깊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최 양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위부, 명칭 자체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제1과에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임신해 있는 최 양을 의자에 앉혀서 묶어놔 놓고 이 애비가 누구냐? 근데 이 최 양은 자기가 김만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혔다가는 그 자기의 연인 김만순이가 똑같이 정치범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당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모진 그런 매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김만순이가 아주 큼지막한 구렁이 뱀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쫙 봐라, 나 오늘 큼지막한 뱀 한 마리 잡았다. 그러니까 그 최양을 취조락 할까요? 조사하고 있던 그 국가안전보위부원이 그 뱀을 낚아채가지고 그 최양의 성기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최양이 그거는 더 이상 겁이 지고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만순을 이름을 대버린 거예요.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 외에도 김일성이가 68년도에 그런 조치를 했지만 72년도에 또 한 번 지시를 내립니다. 계급의 적과 종파분자들은, 계급의 적은 이해할 만할 거고 종파분자란 말은 56년 김일성이한테 대들었던 8월 종파 사건에서 김일성이한테 대들었던 소련파, 연안파, 까리스키 르스카보의 준말로 깔로라고 불렀던 소련파, 그 다음에 연안장정을 함께 했던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연안파, 이 사람들이 김일성한테 대들었는데, 이 사람들과 그들의 식구, 친지, 친구들을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정치부를 만들면서 72년대 지시가, 계급의 적과 종파분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말려라 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임신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임신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수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안전 보위부한테 발각이 되면 아주 참혹한 처절한 처벌을 받는데, 한 사례는 그 쇠말뚝을 여성의 성기에다 박아가지고 그래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뱃속에 태아를 끄집어내서 구둣발로 밟아가지고 개에게 던졌다 하는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안명철 씨가 회고록으로 뭡니까 일종의 그 증언록으로 썼는 그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책 제목이 그들이 울고 있다. 그분이 안명철 씨가 한국으로 와가지고도 한동안은 자면 꿈에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꿈에서 나타나서 괴로워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진술한 것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고문과 인권 유린의 행태가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기가 참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일반 이제 수감 시설들 노동 단련대부터 시작을 해서 집결소, 그 다음에 교화소, 교양소, 이런 일반 수용소, 수감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거의 100%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사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살인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이런 많은 인권 유린과 고문을 위해서 많은 사망자가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지요. 예, 제가 조금만 더 한 말씀만 더 덧보태면요.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기존의 소위 정식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감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통제를 위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정비하면서 이를테면 특별한 그런 또 법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또 격리 수용에 관한 그런 법들을 만들면서 이 법에 저촉된다, 위반된다 해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다. 최근에 상당히 고위적인 사람이 제공되고 안에 개발에 외부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범수를 따로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022년, 23년인지 그래서 5월까지 완성해라 하는 그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그 정보를 제공했던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절대로 더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것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외에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내 상황이 더 좋아졌느냐,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홍수, 가뭄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 밀수 같은 것을 엄하게 더 통제를 하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훨씬 더 어려워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살 길을 찾다가 잡혀가지고 또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후대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런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알고 있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 많은 증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일일이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짐작할 수 있는 한 사례를 꼽아보겠습니다. 김정일 때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가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한테 푸념을 했다 그래요. 무슨 푸념을 했느냐? 영화를 찍는데 그 여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그 현장에서 영화를 찍다가 어디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버스를 하나 마련해달라. 그렇게 이제 여자 배우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감독이 결정을 하질 않고 김정일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배우가 옷 갈아입을 버스를 마련해 줄까요? 말까요? 이것도 김정일한테 물었을 정도니 당연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다 하나하나를 제가했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마 전체적인 일에 있어서는 미리 관리를 하고 사인을 하고 특히 처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직접 김정일이가 사인을 했을 거고요. 이런 것은 아마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정은은 지 아버지에 비해서 권력 세습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아주 초부터 2011년 12월 달에 권력을 이어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 초부터 수십 명씩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을 채용을 했죠. 30명, 50명, 60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은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자기 권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겁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김정일 말기에는
한 10만 명 미만, 한 5만 명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만, 12만 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 늘어난 거죠. 자, 거기에다가 김정은은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김정철이나 다른 아들한테 권력을 주지 않고 김정은한테 줬습니다. 자, 한 사례를 꽂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왜 스위스로 유학을 갔느냐? 원래 정식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혼외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영이서 아버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한테 김정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사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권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말리고 급히 소련으로 보냈다가 소련 모스크바 국민학교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스위스로 옮겨갔던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채로 스위스로 보내니까 스위스 독일어권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독일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놓으니까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적응을 했는데 그쯤 되니까 어떤 못된 짓을 하느냐. 어느 날 그 김정은이가 클래스메이트하고 가깝게 지냈던 클래스메이트하고 같이 벤츠 차를 이제 모는데 그 김정은이가 자기 클래스메이트한테 뭐를 요구하느냐. 내가 신호하면 내가 그 범퍼에다가 묶어놓은 뒤에 차 범퍼에다 묶어놓은 이 고양이한테 불을 붙여라. 그래서 고양이를 기름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기름이 흠뻑 적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범퍼에다가 묶어 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퐁세를 하는 거죠. 그냥 불어줘 참 아무튼 확 돌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 붙은 고양이가 그 차 뒤에서 달리면서 풀쩍풀쩍 뛰니까 그걸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적의 철없는 장난치기 너무 심한데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수십 명씩 자기의 정적 내지 비협조자를 죽이면서 그 비슷한 세디스트로 못된 짓들을 하는 거죠. 아까 누가 설명했던 것처럼 고사총, 비행기 떨어뜨릴 때 쓰는 그 고사총을 4개를 묶어가지고 쏘니까 사람이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지방에서 그런 처형이 이루어질 때는 자기가 못 가니까 전속 사진사를 보내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밥 먹고 틀게 해서 보고 좋다고 낄낄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최고 권력자로 있으니 자기의 제거 대상에게는 어떤 짓을 할지는 안 봐도 뻔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증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북한 정부와 피고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하신 것이 증인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중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기를 큰 길 가로 다가오지는 말아라.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다니라고 하더만요. 지나가던 차나 오토바이가 해칠 수 있다고. 아무튼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위협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